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저자가 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강철한 TV로 열심히 북한의 독재 정권을 알리고 북한 동포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와 감옥들에서 굶어 죽고 매맞아 죽는 현실을 직접 겪어보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금 남한에 내려와 열심히 북한 인권을 알리며 살고 있는 저자 강철한이 만든 책 수용소의 노래, 평양에 갇혀 살았던 국회의원을 담아 평양의 오항이라는 책을 제가 갖고 와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에 책이 표지가 나가고 있지만 강철한 대표는 이 책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남한 여러분들이죠. 남한 국민들이 탈북자가 직접 사실대로 담아 쓴 수기를 읽고 우리 형제들이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힘써주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라고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저자 강철한 대표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원인은 할아버지 때문에, 일본에서 살던 할아버지가 1961년, 그때는 김일성이 정치를 할 때인데, 김일성이 북한이 아주 잘 산다고 이렇게 일본에 있는 그 조선 동포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꼴딱 속아서 1961년에 많이 일본에서 살던 북한 조선 민족들이 북한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강철한 대표의 할아버지도 북한에서 큰일을 하다가 재산도 벌고 그걸 다 걷어지우고 북조선에 들어와서 북조선에 자금도 바치고 아주 충성하였죠. 충성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다 북한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일본 교포라고 하면 모두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니까 또 북조선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힘을 빌려고 했죠. 그래서 또 일본 교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북조선에 자금도 많이 바치고 충성하니까 그래도 한 자리 준 것 같아요. 평양 상점 그 관리소 부소장으로 자리를 주었는데, 그렇지만은 항상 그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으려는 그런 야심은 항상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뺏길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충성을 하는데 그때가 오게 된 것이죠. 마침 1988년 그때 할아버지에게 반동새끼, 악질 불효조와 간첩새끼라는 온갖 유명을 씌워서 재산과 그냥 재물이죠. 집안의 그 재물, 돈을 몽땅 다 뺐습니다. 그때 강철한 저자는, 그러니까 강철한 대표는 9살 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정치범 수용소로, 죄 아닌 죄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간을 살게 됩니다. 10년간 살다가 딱 10년 만에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또 사회에 나와서도 또 무슨 이렇게 험난한 죄를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살다가 그것도 강철한 대표는 그것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뛰어서 중국에서 또 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남한으로 들어와서 그 북한 인권,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본인이 직접 겪게 됐던 그 사실을 직접 책으로 쓰게 됩니다. 그 수기로서 책으로 써서
그것이 평양의 어항이라고, 수용소의 노래 평양의 어항이라고. 그래서 그 책이 어떻게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그 책을 보고 정말 그 화평이,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그 단체들에서는 정말 10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어린 나이 때부터 본인이 잘못이 아니고 남이 잘못으로 해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생,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히 그런 고생을 다 하고 나온 이 강철한 대표의 그 책 쓴 것을 보고 정말 비참함에 대해서 말로는 다 표현 못하죠. 그래서 그 책이 2002년도에 미국 LA 타임즈 그게 베스트셀러로 베스트셀러 100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마침 그때 2002년 2005년 미국 부시 대통령이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고 약간 관심이 있었던 거죠. 북한 인권에.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이 책의 저자를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직접 한번 북한의 인권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철한 대표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면담하는 그런 영광을 지니게 되는데 그 사진도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께서 그 책을 보시다 나니까 그 책이 영어, 네덜란드,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다 번역돼서 그 책이 한창 진짜 인권의 그 증거물들이 세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책을 더 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기면 그 책의 저자 강철한 대표와 이야기해서 책을 또 없으면 더 출판해서 이렇게 내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출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판 몰입말 1990년대 후반 북한은 수백만의 아사자를 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참혹함 속에서도 인민들이 반항조차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기에 굶어 죽으면서도 김정일에게 원망조차 하지 못했을까. 남한에서 단 100명이라도 먹지 못해 굶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그 정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히틀러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용소가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 있어 인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저항정신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한에 북한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어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근태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수감돼 수십 년을 강제 노역과 고문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아무리 박정희 독재 정권이 제멋대로 했다고 해도 가족까지 모두 죽이는 수용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도 남쪽은 훨씬 자유롭고 살만한 세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북한 인민들의 기아보다 더 무섭고 굶어 죽으면서까지 반항할 수 없게 만든 수용소는 가히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와도 비교할 만합니다. 북한에선 수용소를 보통 관리소라고 부릅니다. 최근 북한에서 온 고위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생긴 지 이제 4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 안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지 생각하기에 끔찍도 합니다. 남한에서는 지금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사회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사람들이 왜 싸우지 않는지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 판에 속한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느니 남북 교류에 장애가 되고 북한이 발전하기 때문에 반발하기 때문에 기타 등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이란 말은 아예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 인권 결의안에 3번이나 불참 또는 기권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입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 이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본인은 물론 3대가 멸족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쟁쟁했던 북한의 부주석 최창익, 남로당 총수였던 박헌영, 고위 간부인 박금솔, 김두봉 등 반김일성 세력은 그 식천까지 북한 땅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독가스실에서 무참히 죽어가면서도 나치 독일에 반항하지 못했던 이치와 오늘의 북한 현실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광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독재자의 우상화가 결정에 달하면서 지성은 말살되고 인민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남한의 민주화도 북한보다 더 나은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북한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냉소적인 남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일이 만행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과거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지성인이라면 김정일에게 분노하고 과거 남한의 군사정권으로부터 향했던 화살을 김정일 정권으로 되돌려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렇듯 김정일이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지성의 말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용소란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수감돼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사라져야 하는 끔찍한 것이기에 북한 주민들은 그 말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리게 됩니다. 이렇듯 수령 독재는 공포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저희 수용소 경험을 담은 수기인 평양의 수족관을 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독재자의 손칼 앞에 죽어나 나가고 있어도 한 형제의 남한 국민들조차 예면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 절망감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이 그토록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 이제야 눈을 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억울하게 죽어간 수십만의 정치범들이 투쟁 정신이 머지않아 우리 민족 앞에 떳떳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핵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북한의 인권 문제, 미국과 한국, 아니 전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김정일의 인간 학살을 중지시키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부시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북자들이 쓴 피눈물 나는 수기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인민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김정일에게 포다주며 달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북한 인민들이 침묵 속에서 학살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햇볕 정책이 그 햇볕을 김정일에게만 비추고 절대다수 인민은 여전히 동토 속에 갇혀 있다면 북한 인민을 구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정말 탈북자들이 수기를 읽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한 그 어떤 훌륭한 대북 정책도 나올 수 없으며 북한 인민이 불행이 계속되는 한 결국 남한 국민들도 불행해질 수 없다는 현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독재의 잔악성을 따진다면 남한의 역대 독재 정권은 김정일이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정권과는 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이 김정일에 대해서는 무비판으로 일관하고 지금 현 김정은에 대해서도 무일관으로 비판하고 마치 까마귀가 백로로 변화도 김정은에게 잘해지면 스스로 변화할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탈북자들이 수기를 읽고 우리 형제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2005년 6월 강철한 초판의 머리말
이제 대한민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오는 탈북 형제들을 만날 때면 그들도 나도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낄 만큼 변해버린 모습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북한 때를 말끔히 벗고 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이 참 우습기도 하고 한없이 속을 터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는 이 땅에서 호강하고 북한 형제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저주받은 땅 북한, 구석의 지옥인 여독수용소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이런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수용소 학생들 수천 명 가운데 저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땅에 올 때 품고 왔던 단 하나의 소망은 바로 함께 했던 친구들과 지금도 수용소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더 이상 북한 땅의 수용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내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는 풍요만큼이나 나를 외롭게 했던 것은 나의 생각과 소망에 대해 북한을 경험했던 이산가족들 외에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같은 또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김부사 정권을 추종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기를 잃고 충격을 받아 북한의 현실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많은 젊은 학생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과거 한국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끔찍한 실현 독재 체계 하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남한의 젊은 학생들을 만날 때면 눈물이 나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남북은 5천년 역사를 함께 살아온 형제입니다. 어쩌다 짐승만도 못한 독재자를 만나서 세계 제1위 빈곤 국가로 전락한 동토의 땅을,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을 남쪽의 우리 형제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북녘 형제들의 아픔을 알아주겠습니까? 지금 남한 국민과 언론은 애국인보다 더 북한에 무관심해졌고 현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국인이 제출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남한 형제들은 불참이라는 대응으로 북녘 형제를 예면했습니다. 통일 후 북녘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남녘의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독재성 권력과 불쌍한 우리 형제들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현실을 모르거나 예면한다면 역사 앞에 또 한 번이 불행한 가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0년간의 수용소 체험을 통해 그곳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인 인간 말살이 현장을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체험을 통해 남녘의 형제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10년 전 저희 수기가 무고판으로 다시 발간돼 북한을 알리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도록 인정해 주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한기영 대표님과 식구들, 그리고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5월 강추월 아들. 책 읽어주는 소미, 수용소의 노래, 프롤로그. 사격 준비! 지휘관이 소리쳤다. 총구가 나를 향해 일제히 겨누어졌다. 나는 말뚝에 묶인 채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허사였다. 반역자 강철환을 향하여 쏴! 탕탕탕. 아, 안돼. 난 도망친 게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나는 심장 부위가 뻥 늘려나가는 것처럼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있는 대로 힘껏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제대로 말이 되어 나아주지도 않았다. 아, 나는 죽었구나. 이젠 모든 게 끝이고야. 살아나가려고 10년 넘게 그렇게 참고 고생을 왔는데 난 이렇게 험하게 죽었구나. 모여있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내게 다가와 수군거렸다.
난 도망친 게 아니라고요. 살려주세요. 나는 울며 그들을 붙잡고 하소연해 보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를 않았다. 그들은 나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입석천 깊은 물에 던져버렸다. 꽃기요. 어디선가 아주 먼 곳에서 다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잠시 후 그 소리는 좀 더 크고 가깝게 내 귓전에 다가들었다.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꿈이었구나. 꿈이었어. 나는 맥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물먹은 섬처럼 무거운 몸을 뒤척였다. 10년 넘게 계속되는 생활이면 이젠 그만 입꼬리 나기도 했으려만 새벽 기상은 언제나 이렇게 힘이 들었다. 딱 5분만 더 자자. 피곤해 지친 몸이 유혹하였다. 꿈 탓인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땀만 축축히 배어났다.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까짓 것 가지고 잔다고 나아질 것도 아니고 괜히 새벽부터 포이온 새끼한테 얻어터지면 하루 종일 기분만 잡치니까. 나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거친 눈으로 비비며 반쯤 몸을 일으켰다. 엊그제 뗄나무를 도끼로 베어서 쌓아놓았다가 나무무지가 문에서 내려앉는 바람에 깔렸던 다리가 아직도 욱신욱신 쑤셨다. 습관대로 눈을 감은 채 머리맡을 더듬으며 옷을 찾다가 무심코 고개를 든 나는 깜짝 놀랐다. 창밖이 벌써 환하게 밝아 있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너무 깊이 잠들었나? 그렇다고 종소리를 못 들었을 리는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집집을 돌며 시끄럽게 때려대는 종소리를 못 들었을 정도라면 내가 오지간히도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다. 할머니하고 미호는 어디 갔나? 왜 깨우지도 않고 밖에서 난리가 났겠구나. 하도 타들짝 놀라 바깥으로 나갈 차비를 하려던 나는 무의식 중에 멈칫했다. 옆에 사람이 누워있었던 것이다. 이건 누구야? 올겨울에 내려다보니 삼촌이 고나게 자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잠결에도 이가 아픈지 인상을 쓰며 잠들어 있었고, 잠든 할머니와 미호의 작은 몸집이 가련할 만큼 가볍게 보였다. 여긴 수용소가 아니잖아. 그래, 맞았어. 여긴 수용소가 아니지.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지긋지긋한 죽음의 수용소. 지옥 같은, 지옥이었어. 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이제 난 살았어. 살아난 거라고. 내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꿈은 아니겠지. 나는 내 팔을 힘껏 꼬집었다. 아팠다. 꿈이 아니잖아. 정말 난 그 지옥에서 살아나온 거라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의심적인 마음이 남아있었다. 정말 꿈이 아니지. 정말? 아직도 떳떳하게 옹기가 있는 방바닥과 눈에 서른 이불이 한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기지개를 펴보았다. 힘껏. 그리고 뭔가 소리라도 외치고 싶었다.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10년 넘게 기지개는커녕 소리도 한 번 질러보지 못했던 수용소 생활이었다. 더구나 이렇게 아침 시간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여유라고는 단 한 번 상상도 해본 적도 없었다. 나는 다시 잠든 삼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깡마르고 까맣게 탄 볼이 흠뻑 패고 있었다. 아버지는 너무나 말라 이불 밖으로 드러난 앙상한 두 어깨는 마치 미라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폭삭 늙어버린 할머니와 미호, 그들이 잠든 모습이 추분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아직도 우리가 살아서 그 수용소를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득 내가 또 뭔가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정말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란 말인가? 다시는 그 끔찍한 수용소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인가? 지옥 같은 수용소를 생각하니 갑자기 이가 뿌드득 갈리고 온몸에 소름이 꽉 끼쳤다. 그런 곳에서 내가 10년을 넘게 살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이불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며 누긋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았다. 내 머릿속에선 아직도 어제의 일과 지금의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오락가락하여 혼미스러웠다. 철아나, 이 녀석 어지간히 지친 모양이구먼. 이제 그만 일어나라오. 가엾은 것.
놔두라마. 조금이라도 더 자게 그냥 내버려둬. 언제 잠이나 실컷 자본 적이 있었? 어제 보의원이 오늘 배치가 있으니까 8시까지는 행정위원회 강당에 모이라고 했어요. 삼촌과 할머니가 주고받는 말소리에 나는 잠을 깼었다. 새벽녘에 다시 든 잠이 꽤나 달콤했다. 어느새 아버지와 미호까지 다 일어나 있었다. 아버지 위통이도 또 말썽이 부리는지 미호가 아버지 가슴을 쓸어들이고 있었다. 나도 급히 일어나 비나른 솜 이불을 개어 한쪽 구석에 포개 놓았다. 방 안에는 벼룩이 우글우글하였다. 이불은 여기저기가 찢어져 너덜거렸고 방바닥도 장판이 뜯어져 군데군데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래도 창문이 있고 장판을 해놓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잤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꿈만 같고 신기하였다. 이처럼 내 눈앞에 있는 색다른 환경이 바로 내가 이제껏 살았던 그 수용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새벽부터 서둘러 작업반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 어째 뭔가가 빠진 듯하고 할 일을 다 안 한 것 같은 묘한 기분이었고 공연히 소송이는 때 내게 삼촌이 재촉하였다. 초란아, 빨리 와라. 곧 행정위원회 강당에 가야 해. 고동이 불편한 할머니와 아버지를 남겨놓고 나와 미호는 삼촌을 따라 나섰다.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눈이 부셨다. 수용소에서도 이런 햇살이 비추었던가. 바깥 세상에는 마치 해가 2개쯤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고르면서도 시종 눈이 쉬어서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찬란하고 신선하고 새로웠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뿜었다. 바깥 세상의 공기는 차면서도 달았다. 나는 10년 동안이나 쌓인 증오와 굴욕의 그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하였다. 수용소 안이나 여기나 지리적으로는 다 거기가 거긴데 피부와 와닿는 이곳 바람은 그래도 수용소 안보다는 더 매서운 느낌같이 느껴졌다. 저는 이제 저 눈을 안 치워도 되겠구나. 미호가 연한 마당에 수북한 눈을 보더니 진저리 치며 입을 열었다. 나도 그 지긋지긋하던 눈치우기를 떠올리고 있던 참이었다. 삼촌,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가? 가보면 알겠지. 어서 가자. 삼촌이 걸음을 재촉하였다.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어제 우리와 함께 출소한 오사카 본부의 저청년 간부를 지냈던 현신의 가족들이 가고 있었다. 우리는 걸음을 빨리 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간밤에 잘 잤어요? 그의 맏아들 현영이가 삼촌에게 말을 붙였다. 그의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우리와 눈인사를 하였다. 나는 또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아침 인사와 미소, 수용소 안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아직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가슴 한복판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는 해도 국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여유는 숨길 수 없었다. 그러다가도 순간순간 나는 갑자기 긴장이 되곤 했다. 반동 새끼들 깨쓰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이라. 어디선가 작업반 보이원이 달려와 내 동을 몽둥이로 내리칠 것만 같았다. 나는 수시로 주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러나 일 나가는 마을 사람들 몇이 보일 뿐 눈 덮인 마을은 평화스럽기만 하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권총을 찬 군복 차림이 보이원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수용소에선 사방에 널려있는 게 보이원들이었다.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없었다. 한데도 분명 어디선가 멀리 숨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보이원이 칼날같은 눈소리가 있을 것만 같았다. 수용소 밖인 여기는 정말 그 몸소리치게 무서운 보이원들은 없는 것일까. 입만 벌리면 온갖 욕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손에 든 몽둥이는 하프리 도구로 심심하면 아무나 닥치는 대로 두드려 패던 보이원들. 그들은 핏거리 상접한 몸에 누더기를 걸친 수용소 사람들 위에 재앙처럼 군림하였었다. 또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감시견처럼 온종일 수용소 사람들을 감시하느라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인간이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라 날카로운 관을꽃 같았다. 그들과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은 온몸이 찔린 듯 아팠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들이 없다니 정말 없는 것일까? 나는 실감도 안 나고 웃음도 생겨 긴가민가하여 주위를 자꾸 둘러보았다. 마치 이번에는 내 쪽에서 그런 보이원들이 쏘는 눈소리가 된 것 같았다. 그러다가 나는 마치 뱀을 만난 듯 전신이 굳어버렸다. 저만치 손은 덮인
눈 덮인 길을 걸어나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순간 보이원이구나 하고 숨을 죽였다. 몸을 뒤로 돌이킬 수도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도망간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점점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보이원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를 다시 잡으러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오는 것일까? 나는 잠시 있었던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쓰러질 듯 흉기증이 있었고 등과 이마에 진땀이 솟았다. 상처를 올려다보았다. 그도 역시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점점 가까이 온 그 사람은 분명 색깔만 다를 뿐 수용소의 보위원들과 똑같은 복장을 한 보위원임이 분명한데도 그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우리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습관대로 허리를 90도 각도로 굽혀 절을 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뒷모습만 보인 채로 묵묵히 길을 꺾고 걸어가고 있었다. 아니었구나. 나는 무의식 중에 멈추었던 숨을 크게 내뿜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계속 그가 간 길을 힐끔힐끔 돌아보았다. 그가 가던 길을 다시 뒤돌아오는 기색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먹을 꼭 쥔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히 배어 있었다. 여덟근이 군 서재진 마을은 제법 큰 편이었다. 계곡을 따라 띄엄띄엄 엉성한 판잣집이 부락을 이루고 있던 수용소는 딴판으로 가옥들은 모두가 반듯반듯하고 단정하였다. 규격에 맞는 블록 벽돌들이 거르게 쌓여서 지어진 집들은 아무리 작아도 내 눈에는 호화주택으로 보였다.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나 비로소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싶었다. 길 건너편 쪽에는 우리 가족이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 평양에서 살던 곳과 같은 아파트 건물도 2동이나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들 김정희 생일을 맞아 흰 가루를 희게 칠하였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였다. 미워도 나처럼 얼떨떨해서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가 하룻밤을 묵은 요관에서 행정위원회까지는 기껏해야 200여 미터에 불과했지만 사이에서 맞는 첫 아침 첫 외출길은 내가 분명 새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에 충분했다. 갑자기 뒤쪽이 왁작해지더니 귀에 서른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다 보니 인민학교 어린아들이 길게 줄을 서서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부르며 아스팔트 길을 따라 학교로 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천진한 얼굴 속에서 문득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회상하였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초란이 못 반? 1977년 8월 초순. 이제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더위를 피해 동무들과 대동강가에 나와 놀고 있던 나는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우리 동네에 사는 철령이었다. 철령아, 나 여기 있어. 와 그래? 너 여기 있었구나. 니네 집에 빨리 가보라. 빨리. 니네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가만히 있어봐. 닭싸움마저 다 하고 이제 경식이 하고만 붙어서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라고. 너 빨리 가봐야 하는데 니네 집에 누가 왔단 말이야. 철령이 얼굴이 사뭇 심각해 보였다. 철령이는 나와 대동문 인민학교 동급생으로 아버지가 독일 대사관 외교원으로 나가 있는 아이였다.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